어느 날이었습니다. 낮잠을 자다 말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택배도 초인종을 누르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귀찮은 마음에 천천히 일어섰는데 문 앞에 선 사람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아니, 이제는 거의 6년 가까이 되었죠. 이혼하고 서로 완전히 남이 된 사람, 전처였습니다.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처제, 그리고 낯익은 조카까지. 그날의 그 장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다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다였는데요. 그런 그녀가 왜 그것도 온 가족을 대동하고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처음엔 무슨 사정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혹시 누가 아프다든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그런데 그녀의 첫마디는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해요. 정말 황당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관계가 뜻하지 않게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감정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겪은 이 믿기 힘든 재회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 사이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 말입니다. 저는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관계 속에 남아있던 감정들, 그 모든 게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이혼 후 혼자 살아온 60대 남성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조용히 보내고자 했고, 그런 저에게 이 일은 너무도 큰 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제 경험을 통해 위로받고, 누군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영상 후반부에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사정, 감춰진 의도, 그리고 결국 제가 내린 결단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단순한 사연을 넘어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혼자 계신가요? 가족과 멀어진 채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저는 참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 후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씩 접고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연락도 받았고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줄였습니다. 말없이 사라져가는 인간관계들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제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한 번 무너진 가정이라는 건 그 무너진 자리 위에 뭔가를 새로 쌓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상대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없으니까요. 전처와의 이혼은 평범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상처를 서로에게 남겼습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장 낯선 원수가 되는 경험. 이혼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멍하니 보냈습니다. 무슨 요일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구분 못한 채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있던 날이 수두룩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혼자라는 것에, 말 없는 저녁 식탁에,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집문에, 그러다 이게 내 삶이겠거니 받아들였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조용히 혼자 살아가는 인생. 비록 가끔 외롭긴 해도 그 외로움조차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됐다고 믿었는데 그녀가 나타난 순간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더군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묻어두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문득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서운함도, 미움도, 그리움도, 그게 다 섞여서 말이죠. 그녀가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했을 때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왜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떤 힘이 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놓은 것처럼 그냥 앉아서 그녀의 말을 기다리게 되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슨 큰 사정이 생긴 걸까? 설마 다시 시작하자고? 온갖 생각이 뒤엉켜서 저는 그녀의 입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뭔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왜 제가 그녀와 이혼하게 되었는지부터 조금 이야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낯설고도 충격적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와 저는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멀어졌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그녀의 첫 만남은 참 평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라기보단 그저 적당한 나이에 마주친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대화도 잘 통했죠. 한두 번 식사하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표현이 많진 않았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외향적인 편이었고요. 서로 다른 성격이 오히려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행복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아끼고 노력하면서 알뜰하게 살았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나서도 서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겼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된 탓일까요?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커졌고 이제는 상대가 뭘 말하려는지 듣기도 전에 방어부터 하게 되더군요. 저는 밖에서 일에 치이고 그녀는 집안일과 아이 키우느라 지쳤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다독이기보단 서운함을 쌓아두고 뾰족하게 꺼내는 날이 많아졌죠. 특히 퇴직 이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정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녀는 그걸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 바깥일만 하던 남편이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어쩌면 그녀는 제가 아니라 제 뒤에 남은 생활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이 내리막을 향해 간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가
그걸 더 무겁게 만든다는 느낌. 그런 감정이 그녀를 지치게 했겠죠. 반대로 저는 그녀가 내게 점점 차가워지는 걸 보면서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졌습니다. 집은 점점 낯선 공간이 되었고,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며칠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우리 사이엔 아무 대화도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화도 아니고 눈물도 없이 담담하게 꺼낸 그 말에 저는 도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래, 알겠다는 말을 그녀 입에서 들었을 때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서로를 완전히 삭제한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이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렇게 끊었던 인연을 왜 다시 찾은 걸까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정말로 다 버렸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사진, 손때 묻은 소품, 심지어 결혼 반지도 서랍 깊숙한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없던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기로 한 거죠. 주변 사람들도 더는 그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딸도 성인이 되어 각자 살고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제 사생활에 크게 개입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누구도 우리 둘을 함께 언급하지 않던 시간이 무려 5년이나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TV 예능에서 부부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도 괜히 목이 메고, 시장 골목에서 나란히 장보는 노부부를 보면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감정조차 무뎌지더군요. 혼자 사는 법도 익숙해졌고, 밥은 김치 하나면 충분하다 생각했고, 주말엔 혼자 고궁이나 도서관을 돌며 내 나름의 평온함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정리됐다고, 내 인생은 이제 조용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그날 초인종도 없이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택배 기사님이 급한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고 그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봉인된 감정들이 쇳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처제, 심지어 조카까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이상했어요. 무슨 가족 모임에 초대라도 받은 것처럼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말이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전달자처럼 느껴졌죠. 이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후에 철저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찾아온 진짜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저를 분노와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그녀가 꺼낸 단 한 문장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저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자마자 숨을 고르듯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감정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책상에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치라는 건 이상하게도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제일 먼저 작동하더군요. 당신 딸 있잖아. 그녀가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혼할 때 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각자 생활을 존중하기로 했고 딸 역시 우리 사이에 기어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딸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 뭔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대. 혼자 감당이 안 된대. 그래서 나도 저가 쪽 식구들도 다 함께 찾아온 거야.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도와줄 수 있지?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뭘 말이지?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제 감정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정이기에 이제 와서 나를 찾는 걸까? 이혼한 전 남편에게 가족을 이끌고 나타날 만큼 절박한 일이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 말은 정말 예상조차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야기의 핵심이자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년과 노년 세대가 겪고 있는 가족의 문제, 책임의 무게, 그리고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감정의 실체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감정에 빠지되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그날 그녀가 꺼낸 말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귀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는데 상대가 빚이 많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지금? 그런데 상대가 빚이 있다고? 당연히 축하받을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기쁨은커녕 걱정부터 밀려왔습니다. 어느 정도인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1억 가까이 된대. 학자금 대출도 있고 사업하다 말아먹은 것도 있고. 그런데 딸이 괜찮다고 하네.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런 문제를 이제서야 나에게 말하는 건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손 꼭 잡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딸, 밤늦게 학원 끝나고 돌아오면 라면 하나 끓여주던 그 기억. 그 딸이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자기 인생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뭘 원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신혼집을 해줘야 하는데 우린 여력도 없고 결국
당신밖에 없잖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때 딸에 대한 양육비나 지원 문제도 서로 동의하에 마무리했습니다. 딸은 그 뒤로 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런데 이제 와서 집을 해달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절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전처가 싫어도, 그 가족이 부담스러워도 딸은 내 딸이니까요. 그녀의 부탁은 감정이 아닌 부모로서의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밖에 없잖아. 그 말 안엔 책임 전가도, 비겁함도, 그리고 어쩌면 작은 기대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끝없는 감정의 교차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내가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 하지만 아직 그녀가 숨기고 있는 더 큰 사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제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 생겼습니다. 왜? 저도 모르게 물었죠. 남자 쪽에서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혼한 집이라는 게 알려졌대. 그 집 부모가 딸을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애로 본다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멸감 같은 게 확 밀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사가 누군가의 입에서 상대방을 반대할 이유가 되다니. 게다가 그 남자의 부모는 딸에게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했답니다. 같이 살긴 하되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하자고. 그 순간 저는 이 일이 단순히 집을 마련해달라는 부탁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신혼집이라도 아빠가 해준다면 그쪽 부모가 마음을 조금은 바꿀지도 몰라. 결국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딸이 그런 상황에서도 결혼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은 뭐래?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해. 그리고 우리가 예전처럼 서로 책임 안 지려고 싸웠던 거, 그게 제일 싫었다고 하더라. 그 말에 제 가슴 한가운데가 뚫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 둘의 과거가 딸의 현재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어른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남겨진 아이에게는 끝없는 해석의 시간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감정의 잔상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딸이 말은 안 해도 아빠한테 기대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아빠가 없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찾아온 거야. 우리라도 진심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고. 그제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온 이유는 집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끝자락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하나. 그게 정말 지금 내가 할 몫일까? 아니면 이건 단지 그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다시 끌어들이는 장치일 뿐일까? 수없이 오가는 생각 속에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다시 끌려온 거지? 이혼할 때 저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투지도 않았고 집도 재산도 크게 분쟁 없이 나눴죠. 딸이 크면 자율적으로 아버지를 찾겠지. 그렇게 믿었고요. 하지만 5년 동안 딸에게선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었던 건가? 그녀가 딸에게 나를 어떻게 말했을지 알 수도 없고 이제 와서 따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딸이 결혼을 앞두고 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를 찾아왔다. 감정이라는 게 정말 복잡한 겁니다. 한편으론 서운하고, 한편으론 걱정되고, 또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했다면, 조금 더 오래 참았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달라졌을까? 그렇다고 모든 잘못을 나 혼자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혼은 함께 만든 결말이었고, 그 뒤로 각자 책임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모두가 다시 저를 중심으로 모여 무언가를 해달라고 말하는 게 참으로 낯설고도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미안했어라는 그 말 한마디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잊고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이 가족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 그런 선택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외출도 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전처의 차가운 말투가 스쳐 지나갔다가 그녀의 가족들이 현관에 서 있던 모습이 또 떠오르고 그 기억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딸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진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아닌 딸의 눈을 보고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딸을 만났습니다. 카페 한 구석, 조용한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엔 수줍고 눈을 자주 피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또렷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오랜만이야.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어색하지도 그렇다고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낯선 감정이 공기 중에 조심스럽게 흘렀습니다. 결혼한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 아빠도 이제 알게 됐네. 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한텐 좋은 사람이야. 근데 빚이 많다며? 응, 그건 사실이야. 그 사람도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열심히 갚고 있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건 언제나 젊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너희
지금 집은 어떻게 하려고? 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했는데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말에 저는 마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우린 한마디 대화도 나눈 적이 없었고 그 긴 시간의 공백은 이 한마디로 메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말없이 커피잔을 만졌습니다. 그때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어, 아빠. 근데 난 그때 너무 어려서 누굴 탓해야 할지도 몰랐어. 엄마는 아빠가 먼저 등을 돌렸다고 했고, 아빠는 아무 말도 없었고, 그냥 다 싫었어. 그 말은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받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제가 조용히 묻자 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래도 내 아빠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도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 그 말은 참 묘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지닌 말이었거든요. 그녀가 내 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딸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로서 내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이에게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필요로 하는 존재일 뿐인가? 딸은 내게 금전적인 도움과 정서적인 지지를 모두 원하고 있었던 걸까? 잠시 말을 잊지 못하던 딸이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집에서 우리를 안 좋게 본다는 것도 그냥 엄마가 만든 핑계일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딸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도움 요청하는 게 창피하고 미안해서 그렇게 둘러댄 것 같아. 진짜 이유는 우리가 신혼집 살 돈이 없다는 거야. 그 순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딸은 솔직했습니다. 딸은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존심이 셌잖아. 당신이랑 이혼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 때문이었고. 근데 이번엔 딸인 나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찾아와 말한 도움 요청이 꼭 그녀 자신의 이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녀도 나름대로 딸을 위한 선택을 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떠올렸다는 거려. 물론 그게 나를 배려해서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딸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그녀도 결국 부모였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결정을 내릴 순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재정 상태, 앞으로의 생활, 그리고 제 인생 후반전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히 도와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건 나는 어떤 아버지였고 지금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딸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켠이 아린 것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느낌이 참 묘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다시 찾은 이유가 결국 딸 때문이었다면, 그리고 그 딸이 지금 내게 손을 내민 것이라면 내가 과연 그 손을 외면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조용한 방에 앉아 있자니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나는 지금 정말 도울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능력은 남아있을까? 퇴직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연금이라 해봤자 많지도 않고 매달 생활비 빠듯하게 맞춰 쓰며 살아왔습니다. 조금 모아둔 적금도 예기치 않은 병원비로 이미 줄어들었고 당장 신혼집을 마련해 줄 만큼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가진 걸 죄다 털어놓는다면 아예 못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또다시 긴축의 연속이 될 겁니다. 그래도 그런 희생이 의미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왜 내가 다시 희생해야 하냐는 씁쓸한 생각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 당시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조용히 끝냈고 딸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말없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모든 책임이 다시 나에게 몰려오는 걸까요? 아버지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엔 그동안 내가 버텨온 시간에 대한 이해도 위로도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 한 자락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거실 바닥에 길게 들이울 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게 딸에게도 영향을 준 걸까? 우리의 이혼이, 우리의 침묵이 결국 그녀의 선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택은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늦은 책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딸이 진심으로 내게 도움을 청한 게 맞다면, 그리고 그녀가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리고자 한다면 그 시작을 돕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 제 남은 노후는 예상보다 더 쪼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쪼들림이 누군가의 인생에 힘이 된다면, 그게 내 딸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결정을 내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전처와 딸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야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진 형편, 솔직히 넉넉지 않아. 하지만 너희 마음은 알겠어. 딸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전처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산 중 작은 전세방 하나가 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전세금 일부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마음만 받아도 되는데. 저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 후반부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선택일지도 모르지. 그 순간 딸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담담하던 표정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저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나도 식장에 가겠다. 결혼식 나도 참석할 거다. 전처는 몰란 듯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난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하는 거야. 그 말을 꺼내고 나니 묘한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던 삶, 그 속에 내 자리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조용히 물러나 있던 시간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딸이 그 사람과 잘 살 수 있을지, 전처와 다시 얽히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저는 제 몫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 쌓여온 오해와 침묵을 조금은 녹이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친 뒤 딸이 문을 나서기 직전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보다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있었습니다. 딸과의 대화를 통해 제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갈등은 전처와 그 가족들 쪽에서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전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정말 신혼집 준비해 주는 거 맞지?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확인이라기보다는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겠다고 했잖아. 제 말에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집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해줄 건데?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딸 앞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당신 앞으로 해놓고 나중에 넘길 거냐고. 그 순간 그녀의 진짜 속내를 본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딸을 위한 일이긴 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안정장치를 마련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마련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딸이 잘 살게 되면 그때 넘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녀는 불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딸만 손해보는 거잖아. 당신 명의로 해놓고 안 넘기면 우리 딸이 나중에 어디 가서 설 자리가 없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엔 신뢰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혹시라도 당신이 말을 바꿀까봐 미리 단속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녀가 정말 딸을 위해 움직인 걸까? 아니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불안을 덜어내려 했던 건 아닐까? 딸이 내게 안긴 그날,
그 따뜻한 눈물은 진심이었는데 그 딸을 키워온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그 모든 감정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혹시라도 다시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걸 원하지 않아. 그 말에 참 많은 감정이 엉켰습니다. 당신이 필요할 땐 나를 딸의 아버지로 불러내고 정작 일이 해결되면 다시는 끼지 말라고 선을 끊는다. 그게 과연 인간적인가? 그게 같은 시간을 살아온 부부였던 사람에게 할 말인가?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미련까지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야 할 진짜 결정을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에 다시 끼어드는 건 원하지 않아. 내가 지금껏 고민하고 내 삶을 다시 쪼개가며 결정을 내리려 했던 이유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거라면 내가 도대체 뭘 위해, 누구를 위해 이러고 있었던 걸까? 분명 나는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이가 어렵게 내게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아주고 싶었기에 이 모든 혼란을 감수하고자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손을 이끄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렇게 명확하게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다면 내가 정말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제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지자 곧 분위기를 읽은 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는 내 결혼을 응원하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면 도움도 주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솔직히 너무 서운하다.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나의 진심이라면 나는 기꺼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어. 그게 아버지로서 내 마지막 몫이라면 말이지.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걸 계산하고 조건처럼 다룬다면 그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 말을 하며 제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앞서간 것 같아. 사실 나도 좀 불편했어. 엄마가 자꾸 아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았어.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은 덧붙였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꼭 갚을게. 지금은 아빠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그 말은 돈으로도 물건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감정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가 내려야 할 결정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을 다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다만 그 할 수 있는 만큼이란 기준을 이제는 내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진짜 어른의 역할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처가 아닌 딸에게만요. 아빠가 정리해봤는데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신혼집 전세금의 반 정도야. 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았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건 너와 나, 딱 우리 둘만의 약속이다. 딸은 작게 웃으며 말했죠. 응, 뭔데? 이 집은 아빠 명의로 해둘 거야. 내가 널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 쉽지 않을 거야. 혹시라도 힘들어지면 그땐 절대 혼자 끌어안지 마라.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후회 안 해? 이혼하고 나랑 이렇게 멀어졌던 거.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란 게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 되돌아보게 만드는 감정이니까요. 후회했지. 처음 몇 년은 매일.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라도 내 얼굴을 보고 내가 내 앞에 와줬다는 게 참 고맙다. 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엔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한 끈이 다시 묶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한 번씩은 밥 먹자. 대단한 거 말고 그냥 집 근처 분식집도 괜찮고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돼. 딸은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진짜야. 나 약속 지킬게. 그 말이 제 인생 후반부에 가장 따뜻한 문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단지 무언가를 해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속에 다시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외로운 시간들이 조금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전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처럼 날이 선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낮은 톤이었습니다. 그날, 미안했어. 그 말이 이렇게 어색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조금 예민했어. 딸 일이라 그런가 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이해는 해. 하지만 나도 내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 전처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 없이 키운다고 애쓰긴 했는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엔 도움이 절실하더라. 그렇다고 당신을 다시 우리 안에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었어. 그 말에 저는 작은 쓴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그래. 우린 끝났고 이제는 그냥 딸의 부모로만 존재하면 되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남은 역할이라면 잘하자고. 그 말 이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그 정적이 편안했습니다. 예전엔 침묵이 서로를 벽처럼 갈라놓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저 각자의 감정을 내려놓는 공간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당신 얘기 자주 해. 예전엔
입에 담지도 않더니 요즘은 아빠가 이렇더라, 그렇더라 하면서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딸이 내 얘기를 그녀와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면서도 기뻤습니다. 우린 그렇게 묘한 온도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전처의 얼굴을 떠올리며 원망 없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이혼은 여전히 제 인생에서 아픈 결단이었지만 그 끝이 지금처럼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응원하는 모양이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삶이 내게 허락한 하나의 회복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딸의 결혼을 지켜보는 일, 그리고 그 뒤의 삶 속에서 내 몫의 자리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일이겠죠. 결혼식 당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참 비가 오던 주간이었는데 딱 그날만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더군요. 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치마 입고 제 손을 붙잡고 놀이터를 뛰어다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객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할까? 기쁨이었을까요? 허전함이었을까요? 사실 둘 다였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신랑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오를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아빠가 처음으로 해주는 진짜 축복이다. 식이 끝난 후 딸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아빠가 와준 것만으로 난 충분히 든든했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아주 조심스레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너도 누군가의 어른이야. 내가 받은 사랑, 내 방식대로 잘 건네줘. 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비록 우린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서로에게 남긴 상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낮은 조명 아래 앉아 식장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 한순간을 위해 버텨온 것 같아. 다음은 결론부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낀 것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아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끊는 것보다 다시 잇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한번 틀어진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회복되지 않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5년이라는 긴 공백 끝에 다시 한 발 내디디며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거의 그림자가 문을 두드리고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이제는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비록 상처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안고라도 내가 다시 딸의 삶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건 내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생각했다면 나는 결코 그 문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 뒤엔 내가 아버지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었고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시 이어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로 끝까지 남을 수 있었구나.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 과거의 인연과 상처를 여전히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상처는 시간을 먹고 자라지만 용서는 결심 위에 자랍니다. 그 결심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다시 누군가와 이어질 수 있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먼저 손 내밀 수 있다면 그 손을 잡고 싶은 사람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땐 목표가 먼저였고 성과와 책임, 돈과 역할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서 보니 그 모든 건 스쳐가는 배경에 불과했고 진짜로 남는 건 기억 속 얼굴들이더군요. 딸과 다시 마주한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정말 잘못되었던 걸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책임지며 조용히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누군가에겐 부족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너무 멀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후회 없이 내 몫의 걸음을 걸어왔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딸에게 전할 수 있었던 순간 저는 다시 인생을 살아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끊어진 관계라도 다시 잇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는 용기와 기다림, 그리고 조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건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더는 딸의 일에 앞장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딸이 힘들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등불 같은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말없이 빛나는 작은 불빛. 그게 아버지라는 이름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그런 불빛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혼자 아침을 맞이합니다. 식탁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딸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죠. 아빠,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돼.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가요. 그 한 줄의 문자가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멀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관계의 본질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하나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균형 위에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오해나 풀지 못한 말 한마디를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계기로 그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연락해 보세요. 먼저 말 걸어 보세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보세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니까요. 그 의미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때때로는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미소, 한 줄의 문자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 멀어진 채 지내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모든 이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 놓고 마주 앉을 수 있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